자, 이제 드디어 사회 강의를 당신들의 수요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찍는데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네요. 저 언제 퇴근하죠? 여기가 집인데 뭘 퇴근이 없어. 그러네. 어쨌든 한번 찍어볼게요. 당신 이제 사회 100점 못 맞으면 다 뒤지는 거예요. 자, 일단은 첫 시작은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와 통합적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인간이랑 사회랑 환경을 볼 때 그 관점이 총 4가지가 있어서 그 4가지의 관점을 다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자, 여기서 이 관점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사건이라기보다 어떤 뭐라 해야 되지? 환경?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게 커피의 내용이에요. 커피. 이 커피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살펴보냐에 따라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첫 번째로 이제 시간적 관점이에요. 시간적 관점, 말 그대로 시간의 그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야. 여기 이제 예시를 들어봤는데,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커피의 확산 배경, 그러니까 커피가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확산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커피의 원산지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 근데 거기서 6세기경에 커피가 아라비아 반도로 전파됐대. 술이 금지된 이슬람 국가에서는 커피가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갔대. 그러니까 6세기경에 술이 금지가 됐었어, 이슬람 국가에. 그러다 보니까는 커피가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게 된 거지. 자, 그런 이후에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각지로 확산이 됐다. 이렇게 계속 시기별로 끊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런 거를 우리 시간적 관점으로 이 커피의 확산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18세기부터는 커피 수요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분위기에 의해서 유럽인들이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지역의 식민지, 이 식민지에 플랜테이션 방식으로 커피를 재배하기 시작했대. 이 플랜테이션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 딱 설명이 나와 있지. 이제 선진국이라 함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유럽을 얘기를 하겠지. 이 유럽의, 즉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플러스에다가 열대기후 지역, 여기서 얘기하는 열대기후는 어디야? 동남아시아나 남아메리카 지역. 이 열대기후 지역의 기후 조건과 또 원주민들, 식민지라 그랬으니까 잘 부려먹기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노동력을 결합해서 유럽의 자본과 기술 플러스 열대기후 지역의 기후 조건, 커피가 잘 나는 그런 기후 조건에다가 원주민들 노동력을 합쳐서 대규모로 상품을 만드는 거야. 그런 농업 방식이에요. 그래서 18세기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커피가 확산이 됐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시간적으로 끊어서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시간적 관점은 모든 사회 현상에는 현재의 모습을 있게 한 시대적 배경이 있대. 현재 커피 많이 마시잖아. 그 커피의 수요 확산이 된 배경이 이 6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그 시대적 배경으로 현재의 커피 수요 확산이라는 현상을, 즉 모습을 있게 하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시간적 관점이라는 거는 계속 시기마다 그 시대에 맞게 나오는 분위기에 따라서 이러한 현재 모습을 있게끔 만드는 관점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다음 공간적 관점인데, 이 공간적 관점 파트에서는 요 위에 거 지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했지. 지도를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자, 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선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가 있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 선을 우리 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적도 부근에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요 국가들, 이 초록색이 뭘 의미하나 봤더니 커피를 만드는 커피 생두의 생산량을 나타낸대. 그러니까 이 커피 생두를 만들어내는 량을 표현한 거니까 이 초록색이 표시된 지역에서 커피를 생산하는구나. 근데 그 커피 생산하는 국가들을 다 봤더니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다 적도 부근 근처라는 거지. 자, 이 적도 부근은 쉽게 얘기해서 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커피가 잘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야. 그래서 보면 옆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커피는 대표적인 열대 작물이라 열대 기후에서 잘 자라. 그래서 이 적도 부근에서 잘 자라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 적도 부근의 이 국가들을 커피 벨트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커피 벨트 부근에서 커피가 잘 자라나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생산량이 적도 부근에 생기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 요 두 개의 말풍선을 좀 유심히 보면은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 대부분은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이다 이렇게 나왔고, 근데 커피를 수입하는 국가는 대부분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래. 그러니까 이 공간적 관점으로 봤을 때, 즉 지도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커피를 생산하는 이 국가들이 저위도 지역, 즉 적도 부근의 지역인데, 이 적도 부근의 지역은 대부분 개발도상국,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라는 거지. 근데 그 개발도상국에서 재배한 커피를 마시는 곳은, 수입하는 곳은 이렇게 조금 소득 수준이 높고 선진국에서 많이 소비를 한다는 거지. 수입을 많이 한다는 거지. 이렇게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국가들은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그런 거를 알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오면은 공간적 관점은 이게 이제 제일 키포인트인 거지. 어디에서와 왜 그곳인가라는 의문을 항상 가져야 돼. 즉 질문을 하라는 거야. 항상 생각을 하는 거지. 왜인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표에 나타나는 인간 활동을 설명하는 관점이다. 만약에 커피는 주로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을 하고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서 대부분 선진국에서 수입을 한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면 저위도 지역의 개발도상국이라는 공간적 관점이 나왔고 선진국이라는 공간적 관점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거는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를 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간적 관점으로 사회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선 장소와 영역, 네트워크 등의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대.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공간 정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적도 부근은 경제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이라는 거. 그리고 소비국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한 이러한 공간적인 정보, 적도에 대한 정보, 소비국에 대한 정보, 이런 공간 정보에 대해서 이해를 일단 먼저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서인가, 왜 그곳인가라는 장소의 개념이 나오면은 그거는 공간적 관점으로 살펴본 사회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다음 사회적 관점인데, 세 번째 사회적 관점. 이 사회적 관점은 한마디로 사회적 분위기라고 얘기를 하면 돼.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는 게 말 그대로 약간 유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행. 그래서 사회적 관점은 이제 개인이 이제 나겠죠. 나 자신을 둘러싼 어떤 사회 구조, 또 사회 제도, 사회 분위기,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내 행위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이래.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여기 예시가 잘 드러나 있죠. 사람들이 음료를 마실 때 대부분 커피를 선호한대. 왜 음료 선호도가 바뀐 걸까라고 물어봤어. 서구식 생활 양식이 보편화돼서 커피를 자주 마시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은 2006년과 2015년에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2000년대에 중소기업, 즉 벤처기업들의 붐이 일어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많이 가. 이때 중소기업을 많이 가는데 그때 이 중소기업이 이제 회사를 차린 그 장소가 테헤란로 일대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도로를 기점으로 여기 다 건물, 회사 건물이잖아. 근데 이 회사 건물이 생기다 보니까는 자,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는 관습이 된 거야.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된 거야. 또 유행이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2006년에서부터 점점 회사들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들도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근데 이후에 2015년이 되니까 회사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그 분위기들이 계속 정착을 해 나가다 보니까 커피 전문점이 이렇게 더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그 많이 마시는 분위기에 의해서 커피 전문점이 많이 생기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 그래서 이 사회적 관점은 그냥 말 그대로 분위기를 이해하는 관점이야.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는 관점. 그래서 한 사회에서 개인이 일정한 행동, 뭐 커피를 마신다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정형화된 사회적 관계의 틀을 사회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사회적 관계가 뭐냐? 개인들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이랑 뭐 또 아니면 다른 집단들이랑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어떠한 분위기 또 애들끼리 뭐 유행 이런 것들에 맞춰가려면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 필요할 거 아니야. 요즘엔 요런 게 트렌드래라는 그런 상호작용이 필요하잖아. 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사회적 관계라고 그러는데 그 사회적 관계의 틀을 사회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로 인해서 이 사회 구조라는 틀 안에 사회적 관계라는 게 생기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그런 걸 사회 구조라고 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상호작용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사회 제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법으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제도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형식화, 관습화 시키는 게 바로 사회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게 사회적 분위기의 끝 내용이었고 윤리적 관점 솔직히 마지막 관점인데 이게 제일 쉬울 거야 이해하기는. 윤리적이다라는 거는 도덕적이다라는 거랑 의미가 비슷해. 거의 비슷해. 똑같지. 윤리적인 행동, 도덕적인 행동 여기 나와. 행위의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그러니까는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떠올라? 아, 저 사람 되게 착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는 기점이 행위를 어떻게 잘하느냐, 나쁘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나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윤리적 관점을 보면은 행위의 좋고 나쁨,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리고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그런 거에 관해서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가 아니면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회 구조나 제도가 어떤 가치와 규범을 지향해야 되는가. 특히 이 말은 어려우니까 솔직히 무시해도 돼.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행위인가라는 거를 질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예시가 아래 나와 있는데 커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노동 착취를 당할 수도 있고 생산자가 얻는 이익이 부당하게 적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잖아. 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수입을 할 때 부당한 대가를 줄 때도 있어. 부당한 대가. 그러니까 원래는 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 거를 뭐 5천 원에 산다거나 요렇게. 요런 이제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윤리적인 관점으로 커피 생산 과정을 지켜봤다, 이해했다라는 거지. 뭐 또 아동이 노동 착취를 당한다는 거.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뭐 어른만 일한다거나 뭐 아동이 일을 왜 하냐나 그러한 생각들이 없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아동이 뭐 돈도 못 받고 그냥 노예처럼 일을 하는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도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커피 생산 과정을 윤리적 관점으로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문제가 없는 윤리적 문제가 없는 공정무역 커피를 주문하려고 해 이렇게 나왔는데 공정무역이 뭔지 여기 나와 있지. 자, 공정무역이 뭐냐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뭐 여기선 커피를 예시를 들었지. 이 커피의 정당한 가격을 딱 틀에 매는 거야. 정당한 가격. 그러니까 아까 이 커피가 10,000원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틀을 잡아놓으면은 이 개발도상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인 커피를 10,000원에 사가든지 아니면 10,000원 이상으로 사가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절대 이 정당한 값어치 아래를 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 대부분 공정무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커피들이 어쩔 수 없이 값이 조금 비싼 편이죠. 그래도 이러한 의미들이 있다는 거지. 노동 착취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고 생산자가 제값을 받는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무역 커피를 많이 마신다라는 윤리적 관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1번 문제였던 이 4가지 관점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2번 문제는 요 자료를 분석하는 건데 왜 묘지를 만들지 않고 추모공원을 만드나요? 라는 이 자료가 하나가 있어. 여기에 총 3가지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데 시간적 관점과 공간적 관점과 이제 공간적 관점이 없고 시간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 또 윤리적 관점 이렇게 총 3가지의 관점이 이 안에 들어있어. 이 자료에. 그래서 이거를 딱 구분을 할 줄 아는 게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A. 여기 답변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의 장례 풍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장례 풍습은 자, 첫 번째 삼국시대에는 주로 매장을 했대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 때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을 하고요. 고려시대 때는 화장과 매장이 공존을 했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 때는 화장을 금지함에 따라 유교식 매장 방식이 정착이 되었대. 자, 그래서 풍수 사상의 영향으로 뭐 조상의 시신을 좋은 자리에 모셔야 된다. 그래서 자식된 도를 다해야 된다. 이런 관습들이 조선시대의 관습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다 시대별로 구분을 했잖아.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뭐 고려시대, 뭐 조선시대 이렇게 시대적 배경으로 이 시대에는 뭐 매장이 유행했고요. 뭐 통일신라 시대 때는 불교의 영향 때문에 화장이 유행을 하게 됐고요. 이런 시간적으로 어떠한 그 배경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셋째 줄, 대충 넷째 줄까지는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본 묘지에 대한 이 장례 풍습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적 관점으로 살펴본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한부터 시작을 하는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보면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출산율 감소 등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우리 막 출산율 감소하면 사회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 말 그대로 이건 사회적 관점으로 살펴본 거야. 사회적으로 이러한 분위기라는 거지. 산업화 유행이고 도시화가 진행 중이고 사회적으로 핵가족화 진행 중이고 출산율 감소도 요즘에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나 배경들, 분위기들이 결국에는 묘지 관리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편리한 장례를 선호한 사람이 많아진대. 근데 이제 매장보다는 화장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화장 문화가 요즘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또 사회적 관점으로 살펴본 이 유행들, 묘지의 방법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이랑 시간적으로 지금 봤고 경민이가 수집한 자료를 한번 볼 텐데 경기도 땡땡시에서 인근 여러 시와 공동으로 추모공원을 만들려고 했대요.
근데 건설 예정지 인근의 지역 주민이 추모공원 조성에 백지화를 요구했대. 그래서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오랜 심사와 입지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추모공원 건설지로 선정된 지역이 땡땡시의 아파트 단지와 불과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대.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 그 막 화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대기 오염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라는 이유로 이 추모공원 조성하는 거를 반대했대요. 이에 관해서 경기도가 법적인 문제도 없고 또 유해 물질이 나와도 2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추모공원 조성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분분했다는 거죠, 의견이.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님비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지역 이기주의야. 지역 이기주의.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는 거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이 경기도 땡땡시의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거 만든다고 해서 좋지 않잖아. 추모공원 만든다 해서 좋은 게 없잖아. 오염 뭐 될 수도 있고 자산 가치 하락할 수도 있고 뭐 이득이 되는 게 없잖아. 그렇다고 하면서 지역에 이기주의를 내세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걸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거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 과연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거 다 보면 되잖아. 추모 공원을 만들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자산 가치에 대한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거를 이제 다 윤리적 관점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위에서 시간적 관점으로 본 장래 풍습, 또 사회적 관점으로 본 장래 풍습, 또 윤리적 관점으로 본 님비 현상 같은 경우 이렇게 어떠한 사회 현상을 여러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문제에서 내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와서 우리 이제 행복단원에 보면은 동서양의 행복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동양의 행복론부터 보면 돼. 동양의 행복론은 총 5가지. 유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행복을 우리 오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5가지의 행복 이렇게 얘기해서 서양의 행복론보다는 훨씬 쉬울 거예요.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종류도 그렇게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수래. 자, 수라는 거는 우리 장수할 때 그 수야. 장수할 때 수.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근데 이제 오래 살면서 부가적으로 어떠해야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게 이 4가지겠지. 그래서 보니까 유호덕이래. 자, 덕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덕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유추를 해 모르더라도 남한테 덕 베푸는 거 좋아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의 행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유호가 뭔지 몰라도 유호 덕이네. 남에게 덕 베푸는 걸 좋아하는 게 행복 중에 하나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부는 우리 이제 부자일 때 부지. 그래서 우리 부를 누린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잖아.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번 만큼 쓰고 하는 건데 보면은 딱 규정을 하는 게 적절하고 정당한 부를 누리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정당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훔쳤다거나 그러한 부를 누리는 거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지. 정당한 부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항상 이 부가 적절해야 돼. 뭐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막 다 쓰고 막 그러면은 그것도 행복하지 않지. 그 순간만은 행복하겠지만은 나중에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부는 적절하고 정당한 부를 누리는 거. 그리고 고종명이야. 자, 이제 뭐 임종 아니면 뭐 운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음이 항상 슬픈 건 아니지. 죽음도 하나의 행복이 될 수 있어. 왜냐면 고통받지 않고 죽는 거야. 내가 천명을 완수하고, 그러니까 잘 살고 평안하게 임종하는 거. 건강하게 뭐 병 없이 자연 사는 그런 것도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으니까 행복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강령이야. 내가 고종명을 하기 위해선 강령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내가 건강하게 자연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몸 자체가 건강해야 되잖아.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해야 내가 임종 직전까지도 오래 이제 건강상의 뭐 엄청난 이유보다는 자연사로 죽는 평안하게 임종하는 이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유교의 5가지 행복은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서양의 행복론 같은 경우는 시대별로 나누기 때문에 그 시대에 대한 행복론을 다 아셔야 돼요. 자, 보면은 서양의 첫 번째 고대 그리스 시대야.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행복은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목적은 행복이야.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근데 그 행복은 이성의 기능, 내가 잘 살 때 잘 발휘된다는 거야. 내가 정말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내가 정말 그냥 남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다 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야.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 그래서 당연한 소리를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봤다. 시기는 고대 그리스 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로 오는데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전쟁도 일어나고요. 사회적으로 혼란이었던 시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내 마음속에 불안을 만든 거지. 그래서 그 불안에서 벗어나는 걸 중시했다는 거야. 이게 약간 동양의 강령이랑 비슷한 거지. 동양의 강령을 보면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편안한 거래잖아. 마음이 편안한 거,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동양의 강령이랑 비슷하다,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지? 자, 근데 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두 명의 학파로 나뉘게 돼.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을 따르던 학파들은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강령과 비슷해, 똑같아. 육체의 고통이 없고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삶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토아를 따르던 스토아 학파는 정념에 방해받지 않고 초연한 태도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막 뭐 변화를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더 잘 살아야 돼라는 그 강박관념, 그 정념 때문에 현재 전쟁이 일어나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다, 이 얘기야. 사회적 혼란. 그러니까 이 정념에 너무 막 방해받지 않고 그냥 자연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뭐 강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이렇게 내가 자연의 몸을 맡겨서 그냥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사는 거. 자꾸 이런 정념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정념에 구애받지 말자.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자.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두 명의 학파로 나뉘었었다라는 거, 헬레니즘 시대는.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에 오면은 이 종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종교에 대한 내용은 신앙을 중시해. 신앙. 자, 보면은 유한한 인간은 이제 계속 나오겠지. 인간은 계속 이제 존재하겠죠. 언제 멸망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 유한한 인간들이 정말 참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에 믿는 마음인 신앙을 통해서 영원하고 이미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인 신이랑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 신이라는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가 있어. 얘랑 나라는 존재가 하나가 돼야지 그게 행복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을 닮아가라는 소리야. 근데 그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지. 이 신을 잘 믿는다는 거지. 신을 믿는 마음이 커야지 내가 저 신과 하나가 되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는 종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 근대 시대에는
의무론 사상가 칸트와 공리주의 사상가 벤담 밀이 있어. 잠시만 방해 금지. 자, 이렇게 나뉘는데 이 근대 시대에는 의무론과 공리주의로 나뉘는데 이 두 개의 내용은 완벽하게 다른 내용들이야. 상반되는 내용이야. 자, 의무론부터 살펴보면 의무론 사상가 칸트는 행복을 자신의 복지와 처지에 관한 만족으로 여겼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적 법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는 막 범죄 저지르지 않고 뭐 또 정당한 삶을 살면은 그것이 바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당연히 뭐 감옥을 가는 거고 이런 거지. 감옥이 가는 게 행복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사람 자체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행복을 누리면 돼, 이 얘기야. 됐지? 자, 근데 이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어떤 얘기냐? 공리주의가 일단 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공리주의라는 거는 쾌락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본다는 거. 그러니까는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게, 이게 이제 공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리주의의 이 공리라는 게 공공의 이익을 줄임말이야. 공공의 이익.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이거지. 의무로는 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뭐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그건 행복할 수 없어. 행복할 자격이 없어. 근데 이 공리주의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약간 저질렀다. 그래도 공공의 이익,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그거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의무론 사상가들은 공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고 또 정당한 걸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공공의 이익이 의무와 정당한 행위보다 더 앞서 나간다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플라스틱을 써. 솔직히 플라스틱 없이 사는 건 불편하잖아. 그치? 사람들이 플라스틱 없이 사는 건 불편하잖아. 뭐 유리에다가 맨날 다 들고 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마음껏 써. 이 플라스틱을 마음껏 쓰는데, 그걸 쓰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유해 가스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쳐봐. 그렇게 되면은 의무론적으로는 그건 정당하지 않잖아. 나쁜 거잖아, 윤리적으로 봤을 때. 근데 결국에 그 플라스틱을 씀으로써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니까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그거 잘한 거야. 내가 행복하면 됐어, 이 얘기지. 그러니까 약간 이기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뭐 공리주의 사상가들은 이거를 최고라고 보니까 이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서양의 행복론은 고대 그리스부터 근대까지 시대별로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단원의 내용이 다 끝났고 2단원의 힌트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단원의 이제 42쪽부터 시작인데, 2단원 같은 경우는 자연 환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그냥 우리가 아는 진짜 너무 쉬운 내용들이 많아. 이 사회의 이제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당연한 얘기들을 좀 어렵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담이 있는 거야. 진짜 당연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아. 특히 이 2단원 같은 경우는 진짜 자연환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로 쉬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렇게 많은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봅시다. 42쪽에 뭘 보라 했냐면, 이 지도를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어. 세 개의 기후를 구분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세 개의 기후는 뭐 기온도 되고 강수량을 기준으로도 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기준으로
기후를 열대 또는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기후 이렇게 총 뭐 5개 내지 6개 정도로 기후를 구분할 수가 있대. 그래서 그 기후를 구분한 지도를 지금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북쪽으로 갈수록 냉대와 한대 기후가 많지. 북쪽으로 갈수록 추운 건 우리 이제 다 알잖아. 냉대 기후와 한대 기후가 많다. 그리고 중간 부분, 요 선을 기점으로 이 중간 부분, 중위도 지역은 어때? 온대 기후와 건조 기후가 훨씬 많죠. 그치? 자, 그다음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적도 부근이지. 이 적도 부근에는 확실히 열대 기후가 많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 자, 보면은 이게 끝이야, 솔직히. 이게 끝이야. 그래서 뭐 지도 대륙, 뭐 대표 국가와 해당 기후 알기. 뭐 북쪽 대륙은 뭐 냉대 한대 기후가 더 많고, 뭐 중위도 지역은 온대 기후와 건조 기후가 훨씬 많고, 적도 부근인 요곳은 이제 뭐 열대 기후가 많다. 이런 것만 알면 돼, 진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당연한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래서 냉대, 한대, 뭐 온대, 건조, 열대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뭐 끝난 것 같아 내가 볼 땐. 자 그리고 43쪽을 보라 하는데 이 43쪽에 이제 열대기후 지역과 냉한대 기후 지역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랬어.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되겠지. 이렇게. 자 보면 첫 번째 열대기후부터 볼게. 자 열대기후는 일단 상황이 어떤지 기후의 상황이 어떤지부터 살펴보면은 열대기후잖아. 그럼 날씨가 어떻겠니? 열대기후는 기온이 높겠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물들이 부패할 수가 있어. 금방 뭐 식고 금방 뭐 썩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기름에 뭐 튀기거나 혹은 뭐 볶는다거나 어떤 열을 가하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서 이 향신료들도 많이 넣음으로써 음식을 덜 상하게끔. 그래서 이제 막 동남아시아 가면은 이런 향신료 음식들 많잖아. 그치? 막 기름진 음식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예시 나온 게 나시고랭이야. 볶음밥이야, 볶음밥. 쌀을 볶아서 기름에 볶아서 뭐 향신료 막 넣고 해가지고 만든 거야. 이러한 어떤 음식들에 대해서도 기후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열대 기후는 끝났고, 자, 이제 냉한대 기후. 추운 지역을 볼게. 자, 추운 지역이잖아. 추운 지역이니까 음식물이 금방 썩을까? 안 썩어, 잘. 음식물 그렇게 많이 안 썩어. 그래서 기온이 낮아. 기온이 낮다 보니까 뭐 음식물들을 뭐 보관을 할 수가 있겠지. 추워 이미. 냉장고 안에 사는 거야, 솔직히. 냉장고 안에 사니까 냉장고가 필요가 해, 안 해? 안 필요하지. 그냥 밖에다 그냥 던져놓으면 그거 다 뭐 건조되고 훈제되고 뭐 냉동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냉대 한대 기후는 기온이 낮고 그래서 보관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음식들을 보면 날고기나 날생선 위주를 많이 먹는데 추운 지역은 몸에서 열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열량 소모가 조금 더 커요. 열대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는 열량이 조금 더 높은 날고기나 날생선을 더 먹음으로써 자기 몸에 열을 더 많이 내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기후에 따른 생활 방식이야. 그래서 날고기나 날생선 위주의 식습관이 나타나고 또 식량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음식을 냉동, 훈제, 건조한다. 이게 끝이야. 추우니까 냉동도 되고 건조할 수도 있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려 놓는 거야. 이렇게 말려 놓으면은 건조시켜 놓으면은 나중에 그냥 먹으면 돼.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됐지? 자,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생활 모습도 이렇게 달라진다. 라는 게 끝입니다. 자, 그다음 44쪽. 캐나다에 대해서 나왔어. 캐나다. 자, 캐나다는 눈을 치우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하 도시도 있대요.
자, 봅시다. 왜 눈을 치우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보면은 캐나다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되는 날이면 하루 만에 30cm 이상의 눈이 내린대. 그러니까 요만큼. 이 사람 여기 거의 뭐 종아리까지 다 눈이 쌓였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눈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서 쌓여져. 근데 그 많은 눈을 순식간에 막 치우는 게 쉬울까? 어렵거든. 근데 여기선 그걸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왜 법으로 정해놨을까?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기후 상황 때문에 여기선 기후가 어떤 거야? 그치? 눈이 너무 많이 내리는 거지. 그치? 눈이 너무 많이 내려. 이러한 기후로 인해서 어떠한 사회 뭐 제도, 법을 만들어 놓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지. 기후에 따라서 뭐 법을 만들 수도 있고 눈 치우는 법 되게 재밌네.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캐나다의 몬트리올의 한 지하 도시래. 캐나다 몬트리올은 땅속 깊은 곳에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만들었대. 지하 도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지하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지하 도시는 전체 길이가 32km래. 그러니까 진짜 하나의 도시야. 그래서 이 지하에 지하철역이 10개나 들어가고 기차역이 2개나 들어가고 버스 터미널이 2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대. 그리고 약간 백화점처럼 이렇게 상점들도 막 이렇게 많고. 그치?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지하 도시를? 그 이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네요. 몬트리올의 겨울 한파와 폭설 때문이래. 몬트리올은 겨울이 5개월이나 되고 최하늘 평균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야. 평균 기온이 영하 15도래. 이렇게 너무 추우니까 폭설 또 눈 너무 많이 내리면은 지상에서는 다니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 도시를 만들어서 이동하기 쉽게끔 또 뭐 이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쉽고 뭐 이렇게 상점 같은 것도 지하에다 다 해놔서 편의 시설에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기후 조건에 따라서 이 각 국가의 모습들이 다 나타난다 이 얘기지. 자, 그다음 45페이지를 보면은 지중해 여름철 햇볕을 찾는 북서부 유럽 사람들이야. 자, 지중해는 뭐 들어봤지만 어딘지 잘 모를 수 있어. 그냥 간단하게 약식으로 그려보면은 자, 왜 이래 이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유럽이야.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야. 그럼 이쯤에 이제 뭐 아프리카가 있겠지. 너무 크게 그렸나? 자,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는데 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렇게 경계선을 짓는 요 바다를 지중해라고 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중해 여름철 햇볕을 찾는 북서부 유럽 사람들이야. 자, 지도 어디 있어 지도. 자, 여기 내가 설명한 게 요거거든. 잠깐 지울게요. 됐습니까? 자, 보면은 여기야 여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 여기가 이제 북서부 유럽 지방인데 북서부 유럽 지방인데 여기가 이제 아시아고. 근데 이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가르는 이 경계선 여기 이렇게 바다 있지. 요 바다가 바로 지중해라는 거야. 지중해. 그럼 이 지중해를 기점으로 여기는 덥지. 여긴 기온이 높아. 근데 여기는 기온이 낮네. 표시가 딱 돼 있지 색깔로. 여기는 춥고 여기는 열대 지역과 건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햇볕이 어때? 세고 여기는 햇볕이 좀 약하겠지. 춥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북서부 유럽 사람들이 당연히 지중해 와서 햇볕 받으려고 오는 거야. 요 얘기야. 북서부 유럽 지역은 기온이 높아서 아프리카 근처의 지중해 지역으로 온다. 요 모습을 표현을 하라는 거야. 요렇게. 그치? 그래서 왜 찾는가? 유럽은 춥고 아프리카 주변의 지중해는 덥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햇볕을 받으러 오는 거다.
이렇게 기후로 연관지어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8쪽에 보면은 창의융합 활동하기에 쌀 재배 지역 지도를 보래. 쌀 재배 지역 지도와 재배 조건 그래프 요걸 보라는 것 같아. 자, 보면은 요걸 분석하는데 이게 이제 뭐 쌀의 재배지가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요 지역이 좀 쌀 재배가 많네. 쌀 재배. 요 지역에서 쌀 재배가 좀 많고 또 여기도 조금 있고. 자, 이걸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있어. 쌀 재배 지역이 대부분 어디니? 아시아 지역이야. 뭐 동남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 여기 제일 많이 상산되는 곳이. 자,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점.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쌀 재배 조건이 어때야지만. 자, 쌀 재배 조건이 보면은 타이 방콕의 기후를 예시로 들었어. 이게 왜 그랬냐면 타이가 여기에 있잖아. 이 아시아에 있잖아. 타이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든 게 여기 그래프를 보면 되겠죠. 보니까 방콕의 기후 보니까요. 이게 강수량인가? 여기 강수량인 것 같아. 밀리미터 나오니까 강수량, 비 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온도인 것 같네요. 자, 보니까 뭐 온도가 1월에 뭐 영하까지도 내려가고 이렇게 되네. 이런 걸 봤을 때는 타이의 방콕 기후가 쌀 재배 지역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비도 어느 정도 적당히 내려야 되고. 아, 이게 온도네. 이게 온도네. 30도, 20도에서 30도 이런 따뜻한 온도. 기온이 따뜻하지. 그치? 일정하잖아, 거의. 막 엄청 추웠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1월부터 11월까지 온도가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자, 강수량을 보면은 1월 달에 이렇게 내리고 11월 달에 이렇게 내리는데 뭐 강수량이 그렇게 막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치? 딱 적당하죠. 모든 게 다 적당해. 기온도 적당하고 뭐 강수량도 적당해. 그치? 왜냐면 1월 달에는 농사를 안 짓잖아. 그치? 근데 농사를 짓는 579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그거를 추수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농사를 짓지 않는 데는 강수량이 적은데 농사를 지을 때는 강수량이 많으니까 뭐 땅도 비옥해지고 하는 거겠죠. 비가 잘 내려야 가뭄이 없으니까. 또 온도도 일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요런 타이 방콕의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건데 이 다 아시아 부근이다 보니까 모든 이 아시아 국가들 비슷한 곳들이 다 타이 방콕의 기후와 비슷해. 그래서 여기서 쌀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연관 지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연관 지으라. 그렇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자, 그다음 52쪽을 살펴봅시다. 52쪽. 52쪽에서 53쪽인데 여기서 이제 자연재해, 쓰나미와 지진 지도 관계를 알아내라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지진 지도가 없어. 지진 지도가 없어. 이 지진 지도가 이제 외부 자료로 아마 쌤들이 출제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교과서에. 그다음 보고 가면은 자연재해 뭐 쓰나미를 예시를 들었잖아. 이 쓰나미 보면 어디 있어? 자료 2번이네. 일본은 쓰나미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보니까 자, 2011년에 일본에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을 했대요. 일본 정부에 따른 쓰나미에 따른 직접 피해액이 약 16.7조 엔이래. 엄청난 거지. 사망자도 12,000명. 이런 자연재해로 사망자가 12,000명이나 생겼다는 거. 실종자도 15,000명이고. 자, 이러한 쓰나미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일단 발생부터 보면 일본에서 강한 지진으로 뭐 초대형 쓰나미가 나타났대요. 자, 근데 그 대응을 어떻게 했냐면 일본 총리가 쓰나미 발생 후에 수시간 내에 도쿄의 비상작전 지휘소를 구성했대. 그러니까 되게 금방금방 빠르게 속전속결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많은 구조대원과 10만여 명의 일본 자위대가 위기에 대처했대. 그러니까 금방 대처를 잘했다는 거야. 왜냐면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가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옛날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인 거지, 노하우들이. 그치? 자, 그래서 침착하게 잘 대피를 하고 대처를 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거에 상반되는 자료 3번에 보면은 인도네시아는 쓰나미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보면 2004년에 순식간에 쓰나미가 쑥대밭으로 만들었대, 인도네시아를. 그래서 25만 명이나 목숨을 잃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대. 그러니까는 피해 규모는 일단 일본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아. 사망자가 25만 명, 10만 명 단위가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대응을 잘 못했다는 거를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네. 대응을 잘 못해줬네. 그러니까 발생 보면은 인도네시아 이제 휴양지에서 초대형 쓰나미가 발생을 해가지고 원래 여기까지가 건물이잖아. 잘 안 보이네. 원래 여기까지가 다 건물인데 지금 건물에 뭐 거의 여기 움푹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가 다 물에 잠겼어요. 여기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지 뭐. 여기도 이제 물에 잠기고 또 물에 잠긴 건데 거의 요렇게밖에 안 나왔네. 그러니까 다 대응을 너무 못한 거지. 그치? 대응을 너무 못했어. 그치? 대응 보면은 쓰나미로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된 정부의 책임이 좀 크대. 왜냐면 경보 체계를 구축을 안 했잖아. 일본이랑 비교를 하면 일본은 아까 어떻게 했어? 바로 쓰나미 발생하자마자 비상작전 지휘소를 만들었잖아. 근데 이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일본은 이미 쓰나미에 대해서 익숙하고 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알았지만 인도네시아는 쓰나미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없었다는 거야. 잘 일어나지도 않았었고 지금까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재난 복구 과정에서 막 정치적으로 막 또 부패했어. 맨날 싸우고 뭐 독재하고 막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에도 이 대응이 되게 늦춰졌다. 늦춰짐이 정부의 책임이 되게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경각심으로 인도네시아가 첨단 쓰나미 탐지 및 경보 장치를 도입을 했대. 그래서 국가 간의 쓰나미 정보를 공유하고요. 쓰나미 피해를 예방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한번 호되게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쓰나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 56쪽을 보면은 생태 중심주의에 대한 내용이 나와. 그래서 예시로 이제 꿀벌이 나왔는데 이 꿀벌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이끌어가면 되냐면, 자, 일단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사라진다라고 말했어. 왜냐? 꿀벌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래. 그 중요한 일 중 하나가 꽃가루를 옮겨서 꽃을 수정하게 만드는 건데 3만 종 이상의 벌이 매일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전 세계 개화식물의 50% 이상의 수분에 관여하고 있고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대 농작물의 71%가 꿀벌의 수분을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먹는 그 농작물들의 71%가 꿀벌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꿀벌이 사라지면은 우리 농작물의 71%도 못 먹는다는 거지. 그런데 최근 기온 이상, 자,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개화 시기가 어떻게 되냐? 빨라져요. 따뜻하니까 금방 더 꽃이 잘 펴. 그러다 보니까 개화 시기가 적절한 개화 시기가 있는데 그 개화 시기가 변동되잖아. 그러니까 꿀벌들이 약간 이제 원래 이때 개화가 돼야 되는데 너무 빨라졌네 이러니까 당황을 타는 거야. 근데 그 개화 시기가 한 번만 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씩 왔다 갔다 변하는 거지. 기온이 막 이상해지니까 지구온난화로. 자, 그래서 변화가 생기면서 꿀벌의 개체수가 엄청나게 감소를 하고 있대. 또 농약을 너무 막 뿌려다 보니까는 꽃에 농약이 막 있고 막 열매에 농약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농약을 이제 접한 벌들의 신경계가 막 이상해져서 막 그 이렇게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서 좀 이상해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긴다. 이게 보면은 왜 생태 중심주의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냐? 솔직히 생태 중심주의랑 인간 중심주의랑 둘 다 연관이 돼 있어. 왜냐? 일단 요 부분이 인간 중심주의랑 연관이 돼 있어. 기온 이상으로 개화 시기가 변하고 농약을 과도하게 살포해서 벌의 신경계에 이상이 생긴다.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인간 중심으로 사니까는 대기에 오염이 생기고 또 온실가스로 인해서 결국엔 여기서 얘기하는 기온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치? 원인 제공이 인간 중심 때문이라는 거야. 또 두 번째로 농약을 과도하게 살포하는 거. 인간들이 농약을 왜 뿌려? 온전한 과일을 먹기 위해서잖아. 그거 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과도하게 뿌리니까 결국에는 이 이 생태 중심주의에서 봤을 때는 자연의 구성원 중인 하나인 벌들이 다 죽어가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든다는 거지. 인간 중심주의가. 그래서 농약을 과도하게 살포하니까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서 생태 중심으로 바꿔가지고 이제는 꿀벌들이 결국에는 인간과 뭐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생태 중심주의가 원래 뭐야? 생태 중심주의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유용성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큰 틀이 있으면 여기 자연이라는 큰 틀이 있으면 여기 안에 인간도 있고 뭐 동물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엔 그 자연의 구성원 중 하나라는 거야.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를 거 없다. 평등하다. 근데 왜 인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로 인해서 기온이 막 상승하게 해가지고 꿀벌 막 죽이고 하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좀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쭉쭉 넘어가서 64쪽을 보면은 여기 요거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노력에 대해서 이제 쌤이 보라고 나왔어. 기업의 노력 보면은 생산, 유통, 폐기 요 과정만 좀 보면 되거든. 당연한 얘기야. 기업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시설 갖춰야 된다. 또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돕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전기차 기술, 가솔린이나 디젤차를 그만 만들고 이제 전기차를 많이 생산을 하게끔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게끔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이 기업은 이러한 상품들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그 유통 단계에서 사용되는 화석 연료 이런 걸 줄여야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뭐 마트 같은 곳에서 비닐봉투 같은 거 막 팔지. 비닐봉투 같은 거 막 옛날에는 그냥 줬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다 화석 연료가 되지. 다 막 태우면은 막 대기 오염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많이 유통시켜야 된다는 거야. 유통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도 다 기업에서 하는 것들이니까 유통도 기업의 책임 중 하나다라는 거고. 자, 그 제품들을 폐기하는 과정. 내가 언젠가 망가졌어. 망가져서 버려야 돼. 버리는 과정에서 막 플라스틱이고 막 잘 썩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버리면은 또 그것도 생태계 파괴잖아. 그러니까는 기업이 상품이 폐기되는 과정에서 자연 상태에서 쉽게 사라질 수 있는, 분해될 수 있는 재질로 생활용품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3단원 생활 공간과 사회 파트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74페이지에 도시화 중 초고층 빌딩 밀집 지역 사례 2회래. 초고층 빌딩에 대한 사례가 뭐 부르즈 할리파 이거 하나 나와 있네요. 이거 하나 보면 된다는 건데, 왜 이렇게 원이 또 이렇게 그러죠? 왜 이래 이거. 어쨌든 자, 부르즈 할리파인데 이거 보면은
이 건물 안에, 이 건물 하나 안에 업무 공간도 있고 주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쇼핑 공간, 휴식 공간, 다양한 기능이 다 있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어떤 도시 하나에 뭐 업무 공간, 뭐 주거 공간 이렇게 따로 있다면은 요거를 하나의 밀집 형태로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초고층 빌딩으로 하나의 수직 도시라고 할 수 있대. 입체 수직 도시. 그치? 그래서 요 하나 안에서 어디 나가지 않고도 그냥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사례 중 하나가 초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 하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 뭐 딱히 떠오를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그냥 녹지 면적이 감소해가지고 도시 표면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덮였어. 빗물이 토양에 흡수되지 못해서 홍수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대.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하나의 큰 하나의 수직 도시로 만들어서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 75페이지의 자료 1번. 자, 이거는 가나다라를 따로따로 보면 되는데, 자, 가를 보면 대도시의 도심. 자, 중구니까 서울의 중심이야. 자, 서울의 중심인 이 가는요, 업무 도시야. 업무 상업지구 같은 곳이 있는 곳이고, 이 가운데 이 서울의 중심 이외에, 그러니까 서울의 외곽 도시 쪽, 뭐 보면 서울의 노원구 이런 곳에는 아파트가 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외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출퇴근하는 거야. 이렇게 업무 공간으로 외곽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다가도 여기 이제 주변에 서울이 아닌 외곽 지역의 대도시 주변에 촌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로도 다 안 되니까 이 서울 외곽 촌락에 아파트를 또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도 또 출퇴근을 하는 거야. 여기서도. 그렇죠? 자, 그리고 라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본사가 있어. 근데 공장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 공장을 막 울산이나 막 저기 부산이나 이런 데 만들면은 좀 힘들잖아. 가까운 데 있어야지 좋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은 공장을 여기 뭐 경기도 쪽으로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래서 이 다와 라를 어떻게 보면은 이 다와 라를 합쳐서 서울, 즉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이 두 가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서 따로따로 분리를 시켜서 추가적으로 분담을 시킨 거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문제도 딱히 서울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그거의 그 서울의 기능을 분담을 따로 외곽 지역에다가 해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다음 자료 2번 열섬 현상이야. 자, 열섬 현상을 보면은 이 광주광역시의 이제 여름날 기온 분포래. 보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요 부분 이렇게 딱 여기만 엄청 덥잖아. 그래서 여기를 열이 높다 해서 열섬이라고 이렇게 부른대. 여기도 그렇고. 자, 여기 열섬 지역의 특성은 뭐냐면 초고층 아파트가 많고 또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 또 그래서 구조물이 아스팔트 도로, 흙보다는 아스팔트 도로로 돼 있어가지고 막 태양열을 흡수해서 막 열기 뿜어내고 이런 곳들 있잖아. 그런 곳일수록, 즉 산업화가 진행된 곳일수록 열이 많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열섬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지역은 산업화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곳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열섬 현상으로도 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 중 하나다 라는 거 알고 가면 되겠죠. 자료 분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본문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일단 도시성의 확산 이렇게 나왔는데 도시성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지. 자, 도시성이라는 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촌락이랑 조금 구별이 되겠지.
어느 부분에서 구별이 되겠어? 일단은 촌락이잖아. 도시는 조금 더 뭐 발달되어 있고 상업화되어 있고 도시화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촌락이랑 당연히 구별이 되겠지. 독특한 생활 양식이 따로 있어. 촌락이랑 구별되는 그런 거를 도시성이라고 하는 도시에만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도시성이 있는데 보통 도시적 생활 양식 혹은 도시 문화라고 한대요.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조밀조밀하게 오목조목하게 생기는 그 거주하는 도시에서는 구성원들이 매우 이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행동해.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간의 사회적 관계도 막 좀 듬성듬성하고 약간 대면대면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지. 근데 이제 도시의 공간은 계속 확장되고 또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랑 촌락의 교류가 증가를 해. 그래서 도시성이 점차 촌락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인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 되고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에 보면 하승희 아버지의 출근 시간에 대한 내용 볼게. 저는 광역버스를 타고 집에서 1시간도 넘게 걸리는 회사를 출퇴근을 한대. 광역버스 안에서는 몇 년째 매일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얼굴만 알 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대. 그러니까 서로 좀 대면대면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도시성의 예시로 볼 수 있겠지. 자, 다음 직업의 분화야. 자, 전통적인 농업사회라는 거는 1차 산업혁명 때야.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지. 요 시기에는 보면은 직업 구조가 매우 단순해. 직업 구조가 매우 단순해. 그러니까 뭐 농업만 하면 농업, 뭐 수산업을 하면 수산업 이렇게 하나의 큰 틀로 해가지고 업무를 분담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업 구조가 매우 단순해. 근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수많은 직업이 계속 매번 매 시대마다 생기게 돼. 그러니까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그러니까 뭐 농업이라고 해도 또 하나하나 이렇게 세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하나의 직업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돼. 특히 서비스 직종이 하나를 가지고 계속 늘어지는 그러한 서비스 직종이 많아지고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 직업이 분화되면은 작업 능률도 뭐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지니까 분담 업무를 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도시인들이 더욱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 됐죠? 자, 그다음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이야. 자, 이거는 약간 문제점인데, 자, 전통 사회는 제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였어. 앞에서 아까 했었지. 그래서 개인보다는 사회 혹은 집단이 강조돼. 이걸 이제 정리를 해서 좀 써보자. 자, 보면은 전통 사회. 자, 전통 사회에는 뭐라고? 전통 사회에는 1차 산업. 그러니까 단순한 거, 노동 같은 거, 단순 노동 같은 게 시행이 됐었던 이런 걸 산업으로 기반을 했던 사회였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요즘에는 뭐 농기구로 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수작업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는 힘들지.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렇게 막 하나의 집단으로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야지 더 일을 일찍 끝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집단이 강조가 되는 거야. 개인보다는. 그래서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구조가 더 강조가 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의 자유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지. 사실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더 중요했다라는 건데 산업화를 겪으면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어. 그래서 인간관계의 양상이 변했대. 사실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전통 사회에서 산업화로 넘어오면서 뭐 3차 산업, 2차 산업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이 집단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집단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개인주의는
점점점 가치관이 점점 더 퍼지게 되는 거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 사회에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개인이 더 중요시하게 되고 집단의 목표보다는 개인의 목표를 더 중요하게 되는 개인주의 가치관이 점차 그냥 이 전체적으로 다 퍼지게 되는 거야. 보편화되고 있다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는 좀 달라.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은 중시하지만 공동체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 추구하는 그 정도가 개인이 조금 더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개인이 조금 더 추구하는 그 정도가 더 높다라는 거야. 이기주의랑은 약간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좀 명심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78쪽. 자, 78쪽 보면은 이 문제점이랑 해결 방안인데 당연히 산업화, 뭐 도시화하면 환경 문제가 제일 크겠지. 그래서 보면은 도시 문제가 생겨. 산업화와 도시화를 하게 되면은 겪게 되면은 도시 문제는 뭐 주로 주택 부족, 또 불량 주택. 그러니까 대충 만드는 거야. 대충 많이 이런 것들. 주택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차가 너무 많이 다녀. 도시화 되면은 거기에 좁은 지역에 인구가 밀집하게 됐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이 더 심화되고 주차할 공간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교통 문제, 주택 문제 나왔고 교통 문제 나왔어. 그다음에 수질 및 대기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는 뭐 빼놓을 수 없죠. 그다음에 범죄, 실업 등이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가 끝이죠. 뭐 별로 당연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자꾸 도시화를 하게 되면은 도시화하고 산업화하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가들이 필요해. 그 대가들이 도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주택이 뭐 불량 주택이 생길 수 있는 주택 문제도 있고 인구가 밀집하게 되니까 교통체증 생기고 또 산업화하다 보면은 뭐 어떠한 물건들을 만드는 그 과정 속에서 대기 오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80쪽. 뭐 울산 시민의 하루를 찾아서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울산 시민 뭐 한번 봅시다. 보면은 울산광역시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면 되는데 요 그래프를 조금 봤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두껍게 나와 이거? 자, 이렇게 요걸 좀 보면 좋은데, 자 보면은 인구수와 세대당 인구수의 변화야. 자 보면은 인구는 계속 늘어나. 인구는 계속 늘어나. 인구는 계속 쭉쭉 이렇게 늘어나는데 세대당 인구수는 점점 줄어들어. 요게 이제 키포인트야.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세대당 인구수는 줄어든다는 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핵가족화가 막 굉장히 잘 진행 중이라는 거야. 자, 핵가족화가 진행 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보면은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어. 왜냐면은 뭐 울산광역시 이제 뭐가 있어? 공장이 많잖아. 산업 도시가 많은데 여기에 산업 그 뭐야 기반 시설이 많은데 여기에 일을 하려고 하는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이제 결혼 잘 많이 안 하잖아. 그거야. 직장은 여기에 있어서 많이들 이렇게 들어오는데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울산에 이제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지만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는 거라서 세대당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라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잘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료 1번. 자, 여기 이제 1번을 보면 되는데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야. 자, 80년대에는 지하철, 그것도 전철이지. 이렇게 T자로 요거밖에 없었어. 1호선. 이때는 1호선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돼 있지. 이때는 서울과 경기, 인천까지만이었으면은 뭐 춘천, 강원도까지도 가고, 또 여기 충청도까지 가고, 되게 이 노선이 계속 확대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노선이 확대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건 좀 써놓으시면 돼요. 지역 간의 접근성이 늘어나게 되겠지. 당연하지. 이렇게
여긴 전철 하나로 요거까지밖에 못 갔잖아. 근데 이제는 전철 하나만 타도 경기도에서 충청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지역 간의 접근성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노선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수원에서 여기 소유산까지 가고 싶었어. 근데 여기 지하철 타고는 못 가잖아. 그러면 일일 인구 이동량이 이때는 갈 수 있는 데가 더 많으니까 일일 인구의 이동량은 증가를 하게 되겠지.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하게 되는 통근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 지역 간의 접근성 활발화되고 일일 인구 이동량도 늘어나게 되고, 지방에서 뭐 충청도에서 경기도까지 지하철 한번 타고 올 수 있고,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나는 보실 필요가 없겠고요. 됐죠? 83중 자료 분석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85페이지. 85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났어. 자, 85페이지 기사 읽고 이해관계자를 분석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보면은 부산역은 고속철도의 개통에 힘입어서 부산의 관문으로 더욱 확실히 자리매김했대요. 뭐 부산 보면은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의 비중이 2003년 6.4에서 2010년 20.9로 증가했대.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지. 부산역 회의실 이용객은 2005년 4천 명에서 2011년 34만 명으로 80배나 늘어났대. 관광 수요도 갈수록 증가하고,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부산 명소 기차 여행이 고속철도 연계 상품 중 가장 인기가 많대요. 내국인은 물론이고 일본인이나 뭐 중국 관광객이 고속철도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오거나 또 부산을 거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지역 관광업계의 분석이래. 이처럼 부산이 지방의 사업,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서울 부산 구간의 교통수단배 여객 수송 분담률은 고속철도 개통 전인 2003년에는 항공이 39였는데 지금은 고속철도가 58%로 가장 높대요. 그러니까 이 고속철도로 인해서 뭐 부산의 변화가 어떤 게 일어났어? 뭐 회의실 이용 고객이 34만 명으로 80배나 늘어났고, 또 국제 회의의 비중이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금방 오니까 고속철도 타고 그러니까는 6.4%에서 20.9% 증가하고, 또 관광객들도 서울에서 부산으로 많이 오고 고속철도 이거 KTX 이동해서 이러다 보니까 부산의 이제 지방 사업이 또 관광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아주 이제 부산의 관광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 기사 읽고서는 이해관계자가 어떤 사람인가 분석을 해보면 돼. 됐죠?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그러나 의료문화계에서는 고속철도의 개통으로 서울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대.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지역 중소병원에서 1차 진료 후에 지역의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했는데 이제는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부산에 살았는데, 자 다시 여기다 칸이 좀 적으니까 칸이 별로 없네. 자 여기 부산에서 살았어 기존에. 이 서울에 많은 유명한 대학병원들 많잖아. 그치? 그래서 나는 대학병원에 가면 한 번에 고칠 수 있지 몸을, 뭐 안 좋은 거나 뭐 워낙 명성 높으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너무나도 멀잖아. 뭐 한 4시간 걸리나? 차 타고 가면 4시간인데 여기 가다가 죽지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 부산에서 뭐 그냥 동네 병원에서 진료 받다가 그냥 이 부산에 뭐 유명한 뭐 좀 대학병원 거기서 진료받는 게 끝이었는데, 이제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된 거야. 이런 고속철도 이동으로 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1시간이면 가잖아. 요즘에 1시간 반이면 가잖아. 금방 가가지고 그냥 이럴 바에 서울대학병원을 간다 이 얘기지. 이런 것들이 의료 문화계에서는 또 서울로 집중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문화적으로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많이 오는데
의료적으로는 또 이 부산에서 서울로 많이 간다는 거지. 그쵸? 자,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하나가 또 다르네. 지역 공연, 전시 업계에서도 서울에서 열리는 유명 작가의 뭐 전시회 이런 거를 공연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분들이 늘어났대. 그러니까 이게 나눠서 보면은 국내 이게 내국인 사람들 있지. 내국인들은 기존에 이제 부산에 살던 내국인들은 서울로 금방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많이 가지만 기존에 서울에 살던 내국인이나 혹은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서울은 많이 가잖아. 그러니까는 부산으로 이제 더 넘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86쪽 탐구하기 자료 1번. 탐구하기 자료 1번 보면은 거대 자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이야. 자, 빅데이터 해결. 이게 뭐냐면 그냥 내용 이해하면 돼. 자, 거대 자료 빅데이터란 규모가 크고 빅데이터니까 뭐 규모 크겠지. 생성 주기가 짧으면서도 문자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는 거래요. 이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말한대. 됐지? 자, 서울특별시는 이런 거대 자료를 활용해서 심야 버스 노선을 정했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존에 뭐 한 11시 이쯤 되면은 버스 끊기잖아. 그치? 근데 11시 이후에 뭐 밥을 늦게까지 뭐 2차까지 먹었다거나 이런 사람들 이제 대중교통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느 시간대 어느 나이대의 사람들이 버스를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사용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했냐면 심야 시간대에 시민들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용 자료를 얻었대. 자, 이걸로 뭘 분석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새벽 3시와 자, 새벽 2시가 있었어. 근데 뭐 2시까지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을 사용을 해. 그러다가 핸드폰 사용량이 뚝 끊기는 거야. 새벽 3시에. 그럼 새벽 3시에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안 움직인다는 거야? 안 움직인다는 거지. 그치? 그치? 자, 그래서 새벽 3시 이후부터는 만들 이유가 없어. 노선을 만들 이유가 없어. 그치? 그러면 새벽 2시까지는 뭐 버스 노선을 계속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심야 택시 승하차 자료 500만 건. 심야에 어느 시간대에 택시를 많이 타는지 그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 시간대에는 어느 사람들이 많이 타니까 이때도 노선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요렇게 시간 요일별 유동인구 자료 막 이런 것들 다 빅데이터 그런 것들로 다 분석을 해서 이 시간대의 노선을 만들면 되겠구나.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 정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거대 자료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대. 그래서 아동의 뭐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수당, 뭐 장기결석 등 아동 정보와 단전, 단수, 가구 등 사회 취약계층 정보를 이용해서 아동학대 위험 가구를 일찍이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집이 막 전기가 끊겨 있고 막 물도 끊기고 이러면은 애가 잘 산다는 거야 못 산다는 거야 지금 힘든 거야 안 힘든 거야 힘든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뭔가 좀 안 좋다라는 걸 느낌을 낌새를 챌 수 있다는 거야 일찍. 그래서 이런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를 일찍이 활용을 해서 조기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87쪽 자 이제 3개 남았어. 87쪽에 탐구하기 자료 2번 볼게. 정보화에 따른 정치 뭐 경제활동의 변화를 보라는데 경제활동의 변화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자, 경제활동의 변화 이거 보면 되겠네. 보면은 자, 나 보면은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에 근무한 A씨가 회사로 출근하는 대신에 집에서 컴퓨터를 켠 채 근무한대. 이거 재택근무라 그러지. 이 재택근무가 이제 코로나 때부터 좀 활발하게 시작이 됐죠. 재택근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린 두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일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행했대. 덕분에 A씨는 일주일에 한 번만 회사에 나가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업무를 받아서 그냥 집에서 일을 하는 거지. 굳이 출근 안 해도.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정보화라는 건 뭐야? 어떤 집에서도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정보화잖아. 그런 걸 통해서 내가 굳이 회사에서 하나 집에서 하나 업무 시스템은 똑같으니까 재택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끔, 또 아이들을 유아기 아이들을 둔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또 시급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정보화에 따라서 경제 생활도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 알고 가면 되는 거죠. 자, 88페이지. 자, 두 개 남았어. 88페이지에 정보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야. 자, 요거 볼게. 자, 항상 어떠한 새로운 걸 시작하게 되면 좀 뭐 발전 좋지. 발전을 하면 좋은데 그 발전에 따른 아까 문제점들 봤지. 환경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산업화 도시화 할 때 봤었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똑같아. 정보화가 시작되면은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생기냐? 정보화 덕택에 우리 삶은 더 편리해진 건 맞아. 근데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점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 대표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인터넷 중독 문제. 이게 이제 제일 심한 거지. 그래서 개인정보도 유출시킬 수 있고, 사생활도 침해할 수 있고, 악성 댓글 생길 수 있고, 지적재산권 침해.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다 그냥 문제점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정보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은 정보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거지. 인터넷 중독부터 시작해서 내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고, 그런 내용들 했죠. 자, 그리고 또한 정보의 소유와 접근 정도에 따라 계층 간 격차가 나타나는 정보 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대. 그리고 또 국가기관이나 기업에 의한 정보 통제와 감시가 가능해지면 감시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 그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정보 윤리를 지키면 된대요. 근데 정보 윤리가 뭔데? 여기 나와 있네. 자, 윤리라는 게 나왔잖아. 윤리 아까부터 우리 계속 봤는데, 자, 윤리라는 건 내가 아까 뭐라 했어? 옳고 그름, 잘된 것과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그걸 정보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정보 윤리란 정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관이래. 그러니까 정보 사회에서 구성원을 지켜야 될 올바른 가치관, 뭐 악성 댓글 안 달기, 뭐 인터넷 중독자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하기, 또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이나 뭐 제도적이나 이런 걸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정보윤리는 이러한 정보화 문제에 따른 해결 방안을 정보윤리에서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야. 됐지?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정보윤리를 잘 지키면 정보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89페이지에 탐구하기 자료 2번 정보 격차와 해결 방안 그래프의 사실관계를 분석하래요. 보면은 요 그래프를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요 그래프. 자, 보면은 정보와 취약계층의 정보와 수준이래. 봅시다. 접근 부문이 다들 정보통신기기, 뭐 컴퓨터나 인터넷의 보유 정도와 성능, 역량 부문으로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능력, 활동 부문으로는 뭐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률, 뭐 사용시간 이용의 다양성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보 격차가 생긴다는 건데, 자, 봅시다. 종합적으로는 2005년에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 수준이 요 정도야. 근데 2015년에는 늘어났죠. 그쵸? 그리고 접근도 2005년이 요 정도였는데 2015년엔 더 늘어났어.
그치? 그러니까 정보화 수준이 점점 해소화된다는 거야. 취약계층의 정보 이 정보 격차가 해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옆에 이제 해소 방안들이 나와 있지. 보면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그 기간이 있잖아. 그때 동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하면서 실천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사랑의 그린 컴퓨터 보금 정책, 뭐 정보통신기기를 구매하기 어렵잖아. 그런 저소득층한테 정보와 소외계층에게 컴퓨터를 무상으로 제공해서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법 하나 있고 또 공공 근거리 무선망 사업. 그러니까 와이파이 같은 거 보면 공공 와이파이 있잖아. 그런 것들 뭐 전통시장이나 보건소나 어떠한 관광지나 그런 곳에 모든 시민이 쓸 수 있는 무료로 쓸 수 있는 무선 인터넷 구역을 구축하는 사업. 이건 이미 지금 많이들 시행되고 있죠.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고 버스 같은 곳에서도 많이 느끼죠.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법 중 두 번째. 농어민과 고령자 대상 정보화 교육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농어민 같은 경우는 도시가 아니라 촌락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늦을 수밖에 없어.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낯설기 때문에 이러한 농어민들 또 고령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낯설잖아 방법들이. 이 농어민들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오지 마을, 뭐 촌락 마을 이런 분들의 고령자 주민들을 위해서 노트북을 탑재한 전용 버스가 이동하면서 정보화 교육을 시행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위한 격차 해소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이렇게 정보화 수준이 증가할 수 있었다라는 걸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사회 1단원부터 3단원까지 마무리를 해왔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너무 자료 분석할 게 없는 문제들도 있었던 것 같아서 금방금방 지나갔는데 진짜 그거는 내가 보면서도 자료 분석할 게 그냥 너무 단순한 문제들도 있었던 거라 그냥 감안해서 보시고요. 이번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